지금부터 제2회 장흥문학상 수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폰 한번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오늘 사회를 맡은 제 소개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흥문학상 시상식 사회를 맡은 문학평론가 김형중입니다. 뜻깊은 자리에 사회를 맡게 되어서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사회자에 비해 너무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져서 갑자기 긴장이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시상식에 앞서서 전남 도리국악단의 식전 축하 공연으로 제2회 장흥문학상 시상식의 막을 열겠습니다. 여기까지 축하하러 달려와 주신 국악단 여러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인지 알 순 없지만 부르는 소리가 들려 누구길래 사무치게 내 이름 가지마다 그림자 지고 거리엔 바람이 불어 창문 너머 나무 사이로 누군가 바람이 불면 희미한 그림자 지고 달빛 어린 사늘함에 가슴이
네,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아, 한 곡 더 있어요? 제가 사회자 전문은 아니라서 앞으로도 종종 실수를 하는데 크게 웃지는 말아 주십시오. 다음으로 국악가요 배띄워라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아시는 분들은 박수 치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서남북 바람물제 언제나 기다리랴 술리고 다리더니 이때가 아니더냐 해 띄워라 아이야 어린애야 해 띄워서 어서 가자. 바람이 없으면 노를 젓고 바람이 불면 노출 올려라. 언니네들 앉아서 기다리랴. 그리워 서럽다고 울기만 하랴. 제2회 장흥 문학상 시상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얼씨구 다 해 띄워라 아이야 번진대야 어서 가자 해 띄워라. 동서남북 바람물제 언제나 기다리랴. 술리고 다리더니 이때가 아니더냐 해 띄워라 아이야 번진대야 해 띄워서 어서 가자. 바람이 없으면 노를 젓고 바람이 불면 노출 올려라. 언니네들 앉아서 기다리랴. 그리워 서럽다고 울기만 하랴. 해 띄워라 해 띄워라. 감사합니다. 한 곡 더 있으신 건 아니죠? 예, 이제 본격적으로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좌측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착석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그 내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흥 군의회 김재승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후부터는 그 자리하신 내빈들 한꺼번에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의회 김기용 부의장님, 유금열 행정복지위원장님, 홍정임 산업경제위원장님, 장흥군의회 의원이시고 장흥문학상 운영위원이신 백광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전정순 NH농협은행 장흥지부장님, 이성배 장흥군 수산업 협동조합장님, 한용현 정남진 새마을금고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백광준 민주평통 장흥군 협의회장님, 주재용 군민회장님, 김명환 장흥문화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올해 장흥문학상 운영위원과 심사위원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흥문학상 운영위원이시자 송기숙 기념사업회 장흥지부 대표이신 백수인 운영위원님, 김동근 운영위원님, 이미란 운영위원님, 김경희 운영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올해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심사위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철우 심사위원님, 최이윤 심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심사위원이 한 분 더 있었는데요. 지금 사회를 보느라 심사위원석에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특별히 광주 전남소설가협회 임원분들과 국회 도서관 광주 분관 유치위원회 임원분들 오셨습니다. 조금 전 소개해드렸던 김경희 위원님께서 협회장으로 계시는 광주 전남 소설가협회 임원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국회도서관 광주분관유치위원회 장우건 위원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들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해 주신 문학단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봉 백광홍 기념사업회 백광준 회장님, 이청준 기념사업회장 장흥지부 윤승중 지부장님, 장흥별곡문학동인회 양기수 회장님, 한국문인협회 장흥지부 김동옥 회장님, 사단법인 한들문화 김상찬 회장님,
장흥문화공작소 문충선 회장님, 천관문임의 문종민 회장님, 문학동인 시담 김은주 회장님, 존재기념사업회 이영록 총무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두 분을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한승원 장흥문학상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노벨문학도시 장흥을 진두지휘하고 계신 김성 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 외에도 소개해드려야 할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에서 마련한 장흥문학 홍보 영상을 감상하는 순서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장흥은 한국 현대문학사의 길이 남을 걸출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한 문학의 도시입니다. 그 자랑스러운 장흥문학의 역사를 잠시 영상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장흥에는 시가 흐릅니다. 그리고 시가 흘러 감성을 깨우는 풍경을 만듭니다. 보림사에 흐르는 한승원 선생님의 시 보림사 가는 길, 진목마을 당산나무에 흐르는 이청준 선생님의 소설 나무 위에서 잠자기, 석대들에 흐르는 송기숙 선생님의 소설 녹두장군, 신동리 바닷가 가스마리 섬에 흐르는 이승우 선생님의 소설 풍장 정남진행, 신덕리 한승원 선생 생가에 흐르는 한강 작가의 추억, 그리고 수많은 작가들의 문장이 장흥 곳곳에 시가 되어 흐릅니다. 위대한 작가들의 문장이 지금의 노벨문학도시 장흥을 만들었습니다. 제3세대 한국문학 삼성출판사 선정 한국 최고의 작가 24인의 이름을 올린 대동세계를 꿈꾸는 민중의 노래 회산 송기숙 선생님, 당신들의 천국을 비추는 인간의 별 미백 이청준 선생님, 신화의 바다에 우뚝 솟은 웅대한산 해산 한승원 선생님, 문학 도시를 일군 위대한 작가들입니다. 한국인 최초 프랑스 세계 문학 전집 폴리오 시리즈에 이름을 올린 지독한 사랑의 서사를 담은 지상의 노래 이승우 선생님,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삶의 연약함을 폭로한 강렬한 시적 산문 한강 선생님, 어린이를 위한 치유의 노래 김록촌 선생님, 시조미학의 혁명가 김재현 선생님, 해악 있는 서정 애달픈 시어 김영남 선생님, 모질고 우진 황토의미학 이대음 선생님, 그리고 수많은 등단 작가들이 우리 장흥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시가 흐르는 풍경, 이곳은 노벨문학도시 장흥입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런 화면을 볼 때마다 장흥이 정말 어마어마한 문학의 도시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인사 말씀 순서입니다. 먼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흥문학상 운영위원장 및 심사위원장직을 맡아 오늘의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있게 해주신 한승원 운영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한승원 위원장님은 국내에서는 더 이상 받을 문학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소개가 따로 필요 없는 한국의 대작가이십니다. 그러나 올해는 한 가지 덧붙여서 소개가 필요할 듯합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올해 작가님은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축하의 의미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날입니다. 아까 무대 막 그림 열려가지고 가야금 병창 들어보셨죠?
그거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오늘 수상하실 윤은길 선생의 문신이라는 소설을 영화하면 그 영화 주제곡으로 썼으면 꼭 알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오늘 즐거운 날이니까 마이크 잡은 김에 제가 노래 한 곡 할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장은 아까 영상에서 보았다시피 혁혁한 작가들, 시인들이 그리고 많은 문인들을 배출한 아주 아담한 소도시입니다. 근데 우리 선배들 가운데서 제가 입에 씹힌 대로 읊어보겠습니다. 존재 위백규 선생의 문학이 있습니다. 그분은 방촌에서 가면 그분 흔적을 만날 수 있는데 그분은 나그네 시인이 아니고 이렇게 장을 손님처럼 다녀가는 사람들이 읊은 그런 시인이 아니고 농부이자 선비로서의 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업적이랄까 공적이랄까 이런 것들은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백시들이 많이 보였죠. 백광웅 선생, 그러니까 기봉 선생, 옥봉 선생 두 형제이신데 옥봉은 그 굉장한 시인이었어요. 세 사람 당시 비슷하게 해서 아주 서정적인 아름다운 시를 썼던 그런 시인입니다. 그리고 기봉 선생은 그 흔히 말하듯이 가사문학 그러면 정철 선생을 들먹거리는데 그분보다 24년이나 앞서서 그 가사문학을 썼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그 정철이 쓴 것하고 아주 비슷한데 문학적인 가치로서야 정철 것이 더 낫지만 먼저 썼다는 점에 있어서는 기봉 선생의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없이 많은 시인들이 그 시를 읊었는데 그것들이 그 번역이 다 안 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냐? 송기숙, 이청준 그리고 저까지 하면 그 세 사람이 되는데 그 후배에 이승우가 있고 그래서 그리고 시인들로서는 이대음이 있고 김영남이 있고 또 그 외에도 시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장에 오면 글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언제부턴가 생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즐거운 날이라고 했는데 1회는 임철우 작가의 내가 그 제목을 잃어버렸습니다. 먼 돌담인데 내가 치매 올란가 봐요. 돌담의 속삭이는 아주 굉장히 그 신화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서정적인 아주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런데
한강 작가가 임철우 작가의 단편이라든지 이런 작품을 어린 시절에 많이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삼스럽게 임철우 작가의 소설이 팔리는가 봅니다. 여러분들도 아버지의 땅이라는 단편 소설을 한번 읽어보면 아주 좋습니다. 이번 윤홍길 선생의 문시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심사위원들에게 그 작품을 내놓으니까 다른 유수한 작품, 아주 뛰어난 작품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수상작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시는 5권으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읽으려면 좀 고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소설이 그 판소리의 안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판소리 가락에다가 안일이 가락에다가 아무튼 내가 알고 있는 윤홍길 선생은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어느 정도 친했냐 하면 뭔가 가족들 교류뿐만이 아니라 5.18 그때는 그 광주를 꽉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둘이 만나서 강남 터미널로 가서 있다가 그쪽에서 버스 올라오면 그 버스에 타고 온 손님들한테 지금 광주가 어떤 모양새이냐고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둘이 다 그 소설을 나는 한 6개월간 광주 그 사건 때문에 소설을 쓰지 못했습니다. 아마 윤홍길 선생도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친구이기 때문에 이 상을 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자타가 공인하듯이 여러분들도 만장일치로 문신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장문학상인 2회 수상작으로 윤홍길 선생의 문신을 맞이하게 된 것을 저는 진심으로 행복하게 생각하고 축하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승원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한승원 위원장님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었는데 듣지 못하게 돼서 상당히 아쉽고요. 예, 다음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문학도시 장흥을 위해 참으로 열심히 뛰고 계신 김성장은 군수께 인사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대한민국의 문학발전 공로상 같은 게 있다면 꼭 받아야 하실 분일 텐데요. 군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저 혹시 여기 군민회가 오시면서 제2의 문학상 그 포토 좀 보셨죠?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오면서 왠지 조금 느낌과 분위기가 엄청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지 않으셨어요? 많이 느꼈죠? 오늘 비록 횟수는 2회를 맞이하고 있지만 한 200년 정도 되는 장문학상에 그런 깊이가 있지 않는가 이런 느낌을 저는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저하고 느끼셨죠? 그런 마음을. 안 했나요? 나만 느꼈나? 좀 아쉽습니다. 네. 뭐 제가 축사해야 되니까요. 오늘은 또 엄숙한 자리고 또 분위기 있는 자리니까 제가 써갖고 왔으니까 쓴 걸로 낭독하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노벨문학도시 장을 찾아주신 문학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군수
노벨문학도시 장군수 김성입니다. 민장님,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한 문학관광기행 특구인 장흥에서 제2의 장흥문학상 시상식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장흥문학상 준비와 심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한승원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심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전남 장군회 김재승 의장님과 유금열, 김기용, 우리 홍정님 의원님, 그리고 전종순 농협은행 장군 지부장님, 이성배 수협조합장님, 김재은 취업조합장님, 한영현 정남진 새마을공구이사장님, 백광준 민주평통 장군협의회장님, 주재용 군민회장님, 김명한 문화원장님과 광주 전남 소설협회 회원님과 국회 도서관 광주분관 유치위원회 그리고 지역 문인단체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장은 오랜 세월 푸른 자연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품어오며 수많은 문인을 배출한 고장입니다. 조선시대 기봉 백강홍 전제 200교에서 시작된 장문학은 현대의 송기숙, 이청준, 한승원, 이승우, 한강에 이르는 걸출한 문인을 배출하였으며 명실상부한 한국문학의 sen실이자 대한민국의 유례없는 문양으로 우리의 자긍심이 되었습니다. 장문학상은 이러한 위대한 작가들의 문학적 업적과 창작원을 기리고 그들이 남긴 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작년에 최초 제정되어 올해 2회째를 맞는 장문학상 수상자로 윤홍길 소설가님의 25년 집필력작 문신이 선정된 것은 장문학상 취지와 장문학의 맥을 잇는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신은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모순 그리고 시대의 아픔을 섬세하고도 치열하게 탐구한 작품으로 한국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장문학상 수상자로 윤홍길 선생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이고 오늘 문학상의 주인공으로 자리를 빛내주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전 세계를 뒤흔든 한강 작가의 역사적인 노벨문학상 수상이 있었습니다. 부친신 한승원 선생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장흥에 뿌리를 둔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은 우리 근의 문양으로서의 긍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나아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 우리 군 BI를 노벨문학도시 장흥으로 정하고 문학 융성을 밑거름으로 문화예술 관광 르네상스를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장문학상은 문학을 사랑하는 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자리이며 장문학의 향기를 담는 후대에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장문학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이어지고 그 유산이 다음 세대의 문학인들에게도 귀중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윤홍길 선생님의 축하 인사를 전하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축사 순서인데요. 장흥군의회 김재승 의장님께서 축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벨 문학도시 장흥군 의회 의장 김재승입니다. 제가 어제부터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제 마음속에 뿌듯함도 생기고 또 우리 고장을 사랑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마음도 생기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도 오늘 또 그렇게 인사를 해주시니까 반가웠습니다. 예, 제2회 장문학상 시상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시상식을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주신 한승원 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성 군수님과 전종순 우리 농협 지부장님, 그리고 이성배 조합장님, 한용현 새마을연구 이사장님, 주재용 군민회장님과 백광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군 협회장님을 비롯한 네 기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장흥 군민들의 행복과 우리 장흥군의 발전을 위해서 저와 함께 항상 고민하고 같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영 부장님, 유금열 의원님, 홍정림 의원님, 그리고 백강철 의원님의 참석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장흥군은 물림의향의 고장입니다. 물림의향의 고장답게 문학의 향기를 담고 대대로 전해져 온 우리 군입니다. 수많은 문학인이 이곳에서 영감을 받아서 위대한 작품을 남기셨으며, 오늘의 시상식은 그러한 전통을 잇고 새롭게 꽃피우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2회 장흥문학상을 수상하신 윤은길 작가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을 또 수상하신 해기 때문에 더욱더 그 뜻이 깊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우리 문학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해 주실 것을 부탁도 드리고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문학의 소중함을 새롭게 느끼고 문학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또 화합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장흥군 의회에서도 장흥의 문학과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2회 장흥문학상 시상식 개최를 축하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원래는 그 축사가 한 분이 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문금주 국회의원님도 원래는 축하의 말씀을 해주기로 하셨습니다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으로 인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감사하게도 축전을 보내오셨습니다. 그 축전 내용을 다 읽지는 못하고요. 제가 그 말씀들 중 일부만 읽어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직접 뵙고 축하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축전으로 대신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장흥문학상의 영예를 안으신 윤은길 선생님의 문시는 작가님의 25년간의 땀과 열정이 담긴 필생의 역작으로 해방 전후의 격동기를 살아간 한 산촌 가족의 삶을 통해 당대 민중의 애환과 역사를 진솔하게 그려낸 걸작입니다. 문신이 장흥문학상의 두 번째 수상작으로 선정된 것은 이 상의 문학적 위상과 깊이를 더욱 높여주며 우리에게 큰 감동을 전해줍니다. 장흥은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전 세계의 한국 문학을 알린 한강 작가님과도 특별한 인연이 있는 문향으로 우리나라 문학사에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 문학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의 내용을 축전으로 보내오셨습니다. 공부를 좀 하고 쓰신 축전처럼 읽힙니다. 네. 참석 못하셨지만 공들인 축사를 보내주신 문금주 의원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심사 경과 보고 순서입니다. 제2회 장흥문학상 심사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과보고는 장흥문학상 심사위원회를 대표하여 임철우 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작년 장흥문학상 1회 수상자이시기도 합니다. 원래는 이제 한승원 선생님께서 경과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대신 맡아서 하겠습니다. 제2회 장흥문학상 심사 경과보고. 장흥군이 시, 소설 분야를 막론하고 등단 10년 이상의 작가 중 그 문학적 자치가 뚜렷하고 3년 이내에 우수한 작품을 발표한 작가에게 문학상을 수여하여 그 성과를 기리기로 한 지 어느덧 2해째로 접어듭니다. 2022년 12월 장흥문학상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소설가 한승원을 비롯하여 발의자인 장흥군 의회 백광철 의원, 문정걸 문화관광실장, 조선대 백수인 명예교수, 전남대 김동근 명예교수, 조선대 이승우 교수, 목포대 김선태 교수, 전남대 장일구 교수 등 운영위원들은 2023년 8월 장흥문학상 운영조례를 마련하였고 문학상의 명칭, 시상 부문, 추천 방법 및 심사 방법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 제1회 장흥문학상에 임철우 소설가의 장편 돌담의 석사기능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 장흥문학상 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2024년 7월 구성되었습니다. 소설가 한승원을 심사위원장으로 소설가 최희윤, 임철우, 평론가 신수정 명지대 교수, 김영중 조선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8월 18일까지 각기 한 편씩 후보작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5편의 소설을 한 달여 남짓 읽었습니다. 5편이라고 해도 이번 추천작들은 5권 혹은 3권 등 여러 권으로 나누어진 작품이 많아서 심사위원들이 실제로 읽은 작품량은 대단히 많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이 소설들을 꼼꼼하게 읽고 2024년 10월 4일 최종 심사위원회를 열어 윤흥길 소설가의 문신을 만장일치로 제2회 장흥문학상의 수상작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징용과 수탈의 현실을 한 가족의 흥망성쇠를 통해 드러내는 윤흥길의 문신은 전라도 방언의 유려한 리듬과 우리 민중 언어의 활력이 유난히 돋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소설을 통해 소설이란 결국 민중 생활 언어의 보고이자 그것을 기억하고 또 보존하는 의무와 무관하지 않다는 오래된 명제를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긴 시간 한국 현대사의 굴곡과 민중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던 작가 윤흥길만이 쓸 수 있는 역작이라는 데에 심사위원들은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한 작가의 필생의 대작에 장흥문학상의 영예를 더하게 되어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이로써 한국 문학사의 두께가 한층 두터워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치 1회 수상자가 2회 수상자에게 바치는 헌사와 같은 경과보고였습니다. 예, 이어서 심사평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심사평은 최희윤 심사위원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심사평 있기 전에 35년간 드리지 못했던 감사 인사를 우리 윤흥길 선생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설가로 되기 직전 1988년 두 편의 소설을 신문사에 보냈습니다. 하나는 한국일보고 하나는 지방에 있는 신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일보에서 당선됐다는 말을 듣고 막 돌아서는데 전화가 하나 울렸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보니 윤흥길 선생님이셨습니다. 내 소설을 봤는데 지방신문사에서 참 좋은데 뽑지를 못했다. 이 아까운 것을 묵히기 힘드니 내가 문학 잡지사로 가져다 주면 어쩌겠느냐라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저 당선됐습니다. 했더니 저보다 더 기뻐하셨습니다. 그 인사를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2회 장흥문학상 심사평 두 번째 맞는 2024년 장흥문학상은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한 것 같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이라는 말 그대로 건국 이래 초유의 영광스러운 경사에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곳 장흥이므로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올해 장흥문학상의 대상 작품들은 한 편 한 편 모두 빼어난 작품들이었습니다. 후일담을 듣자니 선정되지 못한 작품들 중 몇 편은 이미 다른 문학상에 올라 수상도 했으며 곧 수상할 것이라는 것으로 미루어 장흥문학상은 이미 그 재정의 취지대로 전국의 문학상 중 가장 정평 있는 문학상의 반열에 오른 듯합니다. 이는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관련 문학인들이 장흥문학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이 상을 제정 시행하는 장흥군과 군민들의 의지에 부합하여 여타 문학상보다 더 중요한 문학상으로 입상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믿습니다. 예술과 행정의 좋은 협업의 본보기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을 듯합니다. 아시다시피 장흥문학상은 적어도 수년 한국 문학사의 족적을 남겨 후배 작가들에게 인정받는 작가의 작품을 수상자로 정합니다. 즉 당의 심사작품과 작가 모두들 동시에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여타 다른 문학상과는 별개의 것이 될 것입니다. 특히 선정된 작품들은 공평, 엄정한 객관적 관점 위에서 보다 긴 기간 세심한 심사 끝에 선정하기 때문에 심사위원으로서도 이 상의 의미가 여타의 문학상보다 한결 우위에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했습니다. 2개월 넘는 심사 과정을 거쳐서 저희 심사위원은 전원일치로 윤흥길 스승님의 문신을 2024년 장흥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먼저 작가적 측면에서 수상자인 윤흥길 선생은 50년 넘는 긴 창작 기간 내내 식민 지배의 고통이 우리 민족에게 초래한 민족사적 비극과 분단의 아픔을 민족적 생존력의 본바탕인 모성의 포용력으로 화해, 치유시키며 또 비정상적 정치 행위로 급조된 불균형한 산업화가 초래한 비인간적 상황에 상처받는 우리 모두를 인정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한결같이 천착하여 보여주신 소설 작업으로 존경을 받기에 충분한 작가이십니다. 다음 5권으로 된 수상작 문신은 한국 문학사의 길이 남을 역사소설로서 작가의 50년 넘는 지난한 소설 창작을 통해서만 자아낼 수 있는 실로 우리 옛말과 입말을 탁월한 문학적 언어로 갈고 닦는 데 있어 타의 추정을 불허할 업적을 이루어낸 작품이며 그 작품 세계가 보여주는 우리 민족의 순박한 혼과 휴머니즘에 대한 강렬한 웅변 역시 탁월하여 수상작으로 충분하다는 것으로 짧은 심사평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 윤흥길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지치지 마시고 더욱 좋은 작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후배 최희훈. 네, 최희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올 여름이 그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 올 여름 내내 심사 기간이어서 제가 알기로 심사위원들이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유독 본심에 올라온 작품의 질도 그렇고 양이 많은 작품들이 올라와서 수고가 많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특별히 준비한 수상자에 대한 헌정 영상을 함께 신청하시겠습니다. 칼질은 뭘지요? 님은 보고 자프지요? 해는 꼴딱 넘어가지요? 노잣돈은 똑 떨어졌지요? 안녕하셔요. 저 춘복이여라. 오메, 나를 모르면 소설 안 읽었다는 것인디 티내면 안 딘께 아는 특히 해야 되라. 알았지라. 죽고 난께 정신이 맑아지더란께요. 나가 원래부터 반편이도 아니었고 죽어서까지 그라는 것은 쪼개 거시기 하자라. 그래도 명색이 소설의 주인공인디 소설에 지 말고 문신한 놈이 없은께. 아따, 진용이 성은 엑스트라고 울 최자 명자 매자 어르신의 직계는 나 말고 없은께 나가 주인공이제라. 여가 울 장인어른 상공 어르신 집인디 참 좋지라. 오늘 유능길 선상님께 좋은 일이 있다는디 소설 문신의 주인공인 나가 빠질 수 없제라. 울 장인어른 고러니께 상공 어르신 말씀대로 참말로 징글징글한 시상이었지라. 장인어른 말씀대로 지 목심을 부재하지는 못했지만 성질은 고약혀도 내한테는 참말로 잘해준 최명배 영감님도 있고 참말로 곱디고 온 각시고 만났고 아들놈도 나신께 아쉬움은 없어라. 근디 울 각시가 지언티 문신을 딱 새겨준께로 신기하긴 헙디다. 문신을 새겨줄 때는 아프기만 했는디 나 같은 반편이가 뭐라고 꼭 돌아오라고 문신까지 새겨주는지 몰랐는디 나중에는 그 봄이라는 문신을 볼 때마다 어찌게든 각시언티 돌아가고 싶어 환장하겄더란께요. 그란디 소설에 진짜 문신을 한 놈은 따로 있어라. 지 아들 사멸이가 진짜 문신이제라. 지가 아담이면 울각시는 먹었어. 이브제라 이브. 그라고 사멸이 그놈 이름 사무엘이 본래 구하다라는 뜻인께요. 울각시가 이 시상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코로코로 문신을 딱 박아본 것이제라. 아무리 시상이 징글징글해도 울 아들놈 같이 시상을 구하고자 하는 놈이 있으면 그래도 살만하제라. 그래서 지가 유능길 선상님한테 참말로 거시기 하구만요. 이 시상에 사멸이란 문신을 새기려고 평생을 매달리신 분이여라. 이 시상에는 지 같이 반편이로 사는 사람이 참말로 많아라. 뭔 잘못을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시상이 징글징글해서 그런 것 뿐이여라. 전쟁이다 재개발이다 뭐다 시상이 때린 게 맞은 것 뿐이여라. 그저 이 땅에서 살고 있다고 맞은 것 뿐인데 울매나 짠한 사람들이요. 그런디 시상 이인심이라는 게 참말로 매몰차단께요. 다들 상공 어르신 같아갖고 나 몰라라 하고 완장이라도 하나 참은 못살게 굴고 아니어요. 지 같은 반편이가 원한 것이 울매나 큰 거는 아니라 그냥 울고 싶어줄 때 옆에서 울어주고 등거리 토닥토닥 해주는 게 그게 어려운 것은 아니제라. 그란디 울 선상님만 그랍디다. 안 잊어불고 같이 울어주고 그랍디다. 70년대 그때 있잖소. 깡패하고 경찰하고 구분이 안 되던 시절 광주대단지라는 데서 큰 사건이 있었는데 무신 깡단으로다가 그렸는지 소설로 딱 써버렸단께요. 소설 9편례의 구두로 남은 사내가 그 소설이어라. 그때가 울매나 무섭던 시절이었어. 자기 집 옥상에서 대통령 욕했다고 끌려가고 하던 때인디. 암튼 선생의 소설들이 다 지 같은 반편이들을 위한 눈물이어라. 장마, 직선과 곡선, 창백한 중년, 애미, 완장, 선상님께서 쓴 소설들이 다 눈물이어라. 울 선상님의 눈 아랫살이 도톰한 것도 지 같은 반편이처럼 사는 사람들 보고 너무 울어서 그런 것이어라. 선상님 소설을 읽기만 해도 가심이 찡하고 울컥한디 쓰실 때 그 심정이 어쩌고서라. 참말로 거시기 허제. 울 선상님은 세상을 대신해서 울어주는 곡비여라. 곡비라고 모르요. 대신해서 울어주는 노비를 곡비라고 안어요. 울 선상님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단께요. 예수님 멘치로 부처님 멘치로 시상을 대신해서 울어주는 곡비. 그래도 살아야 쓴다. 그래도 살아야 쓴다. 다독여줌시롱 같이 울어주는 곡비. 인역의 서름을 세상에 토해주는 곡비. 선상님이 딱 그렸어라. 그랑께 선상님 소설을 사람들이 오살나게 좋아하는 것 아니고서요. 선상님 서재에 쌓아져 있는 그 문학상들이 다 선상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란께요. 오메, 혼자 겁나 떠들어붙네. 선상님, 참말로 고마워라. 밟아도 죽지 마라. 또다시 태어나는 봄이 오리라. 그 말씀 참말로 거시기여라.
이 시상에 어떤 위로보다도 짓밟히고 찢어지고 쓰러져서 서름에 북받침 사람들한테는 힘이 되는 말씀이구만요. 선상님 인자 지 갈라요. 건강하세요, 선상님. 네, 감동적인 영상이었습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메인 이벤트 제2회 장흥문학상을 헌정하는 시간입니다. 시상은 김성 장흥 군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군수님께서는 무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제2회 장흥문학상 수상자 윤은길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더불어 상금 5천만 원이 수여됩니다. 예, 그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장흥문학상 수상자 윤은길 문신, 민족적 비극으로서의 분단 문제와 한국적 근대화의 어두운 그늘을 50년 넘는 세월 동안 한결같이 천착해온 집념의 작가, 우리 옛말과 입말을 탁월한 문학적 언어로 갈고 닦는 데 있어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업적을 이루어낸 작가, 한국문학사의 길이 남을 역사소설 문신의 작가 윤은길에게 제2회 장흥문학상을 헌정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상패와 꽃다발이 증정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두 분 모신 김에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할 텐데요. 예, 저기 운영위원님들, 심사위원님들, 군의회 의장님 같이 사진 촬영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잠깐 군수님과
그 윤은길 수상자님께서는 좀 무대에 남으셔서 두 분 상패와 함께 독사진 한 컷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은길 선생님은 무대에 계속 계셔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기념 촬영이 끝났습니다. 이제 저희가 기다려오던 순간입니다. 오늘 수상자이신 윤은길 선생님의 수상 소감을 청해 듣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은길 선생님께서 수상 소감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한강의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한강의 발원지를 태백산맥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실은 한강의 발원지는 여기 장흥입니다. 장흥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은 뿌리가 장흥에 있고, 그리고 장흥의 이 수려한 풍광 속에서 장흥의 인정세태를 느끼고 맛보며 자란 딸 한승훈 선생의 따님이 결국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됐습니다. 아무튼 문학하는 사람으로서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장흥이 문학인들을 많이 그 기를 죽이고 주눅들게 만드는 그런 그 고장입니다. 이번에 상을 받으러 왔는데 더욱 기를 죽이기 위해서 이 귀한 제2회 장흥문학상을 저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거기에 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그 10월에 문신 그 마지막 장 원고를 끝에다가 괄호치고 끝자 그 쳐 넣을 때 그때의 감격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작가한테, 소설가한테 제일 보람 느끼는 시간이 자기가 쓴 작품의 맨 끝에다 끝자를 집어넣는 그 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끝자를 집어넣고 나서 그 후배들이 오래간만에 집을 찾아왔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나이가 80이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작품 쓰기가 어려울 것 같다. 지금 구상하고 있는 작품을 내년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그 작품을 끝내면은 아마 절필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후배 중에 하나가 필립 로스 이야기를 해요. 미국 작가인데 해마다 노벨문학상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오랫동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끝내 노벨문학상은 받지 못하고 그 외에 세계적인 문학상들은 모두 다 받고 돌아가신 분인데, 이 필립 로스가 81세 때 절필 선언을 했대요. 나 이제 소설 더 이상 안 쓰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 해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다고 저보고도 절대로 절필 선언하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작품을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다음 장편 소설을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자료를 지금 분류하고 분석하고 그런 단계인데 내년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절필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 이 귀한 제2회 장흥문학상을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분들께 답례하고 감사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장흥문학상이 어느 변방 시골의 문학상이 아니고 전국의 유수한 문학상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앞으로 장흥군 전체가 심혈을 기울여서 그 사업을 강화시켜 나가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문단 그 선배들 또 존경하고 친애하는 한승원 선생, 이승우 선생 이런 분들을 줄줄이 배출한 이 장흥이 앞으로도 그 선배들의 뒤를 이을 걸출한 후배들이 연년생으로 줄줄이 이 장흥에서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감사와 함께 저의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절필을 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이 어찌나 반갑고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오늘의 공식적인 시상식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보다 흥미로운 시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리를 정돈한 후에 제2회 장흥문학상 수상자 윤은길 선생님과 작년 1회 수상자 임철우 작가님을 모시고 윤은길의 문학세계에 대한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오늘 영예 수상자이신 윤은길 선생님과 또 문신 당선작 작품 문신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을 여쭤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 개인적인 이제 그런 소감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한테도 굉장히 이 자리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사실 거의 50년 전이네요. 저희들 이제 작가의 꿈을 꾸면서 오늘 지금 저기 이미란 씨도 앉아 계시는데 우리 대학생 때 모여서 소설들 열심히 읽고 쓰고 꿈을 꾸던 때 사실 여기 계신 윤은길 선생님 저희들에게 별 같은 존재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물론 그 뒤로 이제 문단에 저도 나와서 인사드리고 가깝게 뵙고 지내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오늘 특별한 자리에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담을 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이제
주로 선생님의 이제 작가로서의 그런 어떤 면모, 특히 이제 또 문신에 관한 얘기들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문신은 선생님께도 그렇지만 저희 글을 쓰는 저희 후배들에게도 정말 특별한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은 선생님이 올해 문단생활 55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8순이 넘으신, 정말 어느새 이렇게 됐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 작품 하나만으로 이걸 구상하고 드디어 완성하기까지 25년이 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우리 한국 문학사에 이렇게 오래도록 더구나 또 이런 어떤 8순의 이런 작품을 완성한 경우가 지금까지 저는 있었나 싶습니다.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선생님께는 필생의 역작입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께서도 어느 그 인터뷰에 보니까 내 생애에 다시는 이런 작품을 못 쓸 것 같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아까도 소감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나 저희 또 문학사적으로도 정말 놀랍고 정말 뜻깊은 일입니다. 원고지가 전체 총 6,500매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번에 심사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엄청난 분량의 소설을 우리가 이제 단편 소설을 쓰게 될 때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호흡으로 써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를 하나의 호흡으로 추호의 어떤 그 이완됨이 없이 그렇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단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단편도 아니고 한 권의 장편도 아니고 무려 5권에 이르는 이 대작을 읽어보면 그야말로 첫 문장부터 마지막 5번째 권 마지막 문장까지가 그야말로 추호의 흔들림이 없이, 빈틈이 없이 정말 거의 완벽하게 문장도 그렇고요, 형식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거의 완벽한 어떤 그런 일체감을 이루어내시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글을 쓰는 저는 후배 입장으로서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정말 어떤 뭐랄까 전범이라고 할까요? 정말 정말 저는 그 경탄하고 경이롭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선생님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소감에도 말씀하셨지만 장흥에 대한 선생님만의 개인적인, 아까는 이제 문학이나 우리가 이번에 한강 작가의 노벨상하고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선생님에 대한 보다 사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인연이랄까 기억 같은 게 있다면 그것부터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임철우 작가를 한승원 선생님의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굉장히 그 아끼는 그 후배인데, 제주도에서 오시느라고 아마 밥을 못 먹고 오셨는지 목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쪽에는 전혀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질문 내용을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냥 개인적인 장흥과의 선생님의 어떤 인연, 어떤 기억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유, 별로 어렵지도 않은 질문인데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가지고 장흥과의 첫 인연은 한승원 선생님이
광주에 사시다가 제가 꼬셔가지고 서울로 이사를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다시 고향인 장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 뒤로 선생님을 뵈려고 장흥에 놀러 왔고 여기에서 묵으면서 이 장흥이 자랑하는 이 풍광수려한 자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고장이다. 이런 고장에서 좋은 소설이 나오겠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었는데 그 뒤로 장흥 도서관, 관산도서관인가? 거기에서 문학 강연을 하게 돼서 그 때문에 와가지고 또 여기서 장흥에서 묵고 갔고 그 다음에 이청준 선생 일주기 행사 때 그때 다시 장흥에 와가지고 장흥을 또 둘러보고 그러고 갔고 볼 때마다 장흥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문학하는 사람을 기죽이는 그런 고장이라는 것을 볼 때마다 느끼고는 합니다. 장흥이 낳은 한국 문학사의 길이 빛날 그 큰 이름들, 그 큰 이름들이 저를 길을 죽이기도 하고 또 장흥의 이 산과 바다 이것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 주민들의 삶을 대충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접할 때마다 이런 풍토 속에서 바로 이 장흥을 빛내는 훌륭한 작품이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많이 해오고 살아왔습니다. 예, 이제 좀 목소리를 좀 크게 하겠습니다. 문시는 사실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아마 지금까지 선생님이 써오신 수많은 작품을 써오셨지만 아마도 이렇게 오랜 기간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어떤 에너지를 오랫동안 이렇게 소비하면서 바쳐서 이렇게 완성해낸 작품은 아마 선생님 지금까지 작품에 다른 작품을 다 봐더라도 거의 유일한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걸 5권을 다 읽으면서 사실은 참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장편 소설을 우리가 읽으면 이렇게 조금씩 약간 뛰어넘기도 하고 덮어놨다가 며칠 후에 읽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이 작품은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쓰시는 그러니까 작가 선생님의 어떤 그 집중력이라 그럴까 좀 정말 무서울 정도의 어떤 끈질긴 어떤 집중력이 문장 하나하나 또 어떤 스토리의 전개 하나하나가 정말 빈틈이 없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그렇게 다른 작품들처럼 그렇게 읽기가 참 그렇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그것을 뛰어넘거나 빠르게 읽어가면 그건 선생님에 대한 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욕되게 하는 일일 것 같고 죄스러운 일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치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작품을 쓰시면서 사실은 제가 알기로도 건강상에 굉장히 심각한 그런 위기의 순간들도 겪으셨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읽으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이 작품을 맨 처음 어떤 이 아이디어를 처음 얻을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계기랄까, 이게 단순한 하나의 작품이 아니고 한 작가가 필생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 최초의 계기랄까, 어떤 왜 이 작품을 나는 반드시 완성해야 됐다, 써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히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궁금합니다. 대충 제가 이해한 그 질문 내용은 그 글쓰기의 어떤 그 습관, 그 다음에 문신을 쓰게 만든 애초의 그 동기에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문신이 그 언론마다 25년 쓰는데 집필 기간이 25년 걸렸다. 또 어떤 신문은 20년 걸렸다. 또 어떤 신문은 35년 걸렸다. 이렇게들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긴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문신의 첫 문장과 서두 부분 이거를 쓴 거는 1980년 6월에 지리산 노고단 심원 마을에 들어가서 한 달 반 있으면서 썼는데, 한 달 반 동안에 10매 조금 더 썼습니다. 이게 바로 문신의 그 서두 부분인데, 왜 지리산에 들어갔냐면은 5.18 후에 합동수사본부에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며칠 동안 혹독하게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로 넘겨져 가지고 그 소위 순화교육이라는 거를 받고 풀려나면서 그 중앙정보부 간부쯤 되는 사람이 순화교육 끝에 서울을 떠나 있어라. 사람들 만나지 말고 조용한 산골에 들어가서 작품이나 열심히 쓰고 있어라. 그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서울을 떠나지 않고 그냥 버텼는데, 버티기가 어렵게 상황이 자꾸 바뀌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리산 노고단 밑에 심원마을로 들어가서 서두 부분을 썼는데 써지지가 않아요. 이 군부 독재 정권이 나한테 가했던 온갖 그 수모 이런 것이 자존심을 너무나 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쓰지 못하고 그냥 내려와 버렸어요. 내려와서 어떻게 하면은 이 군부 정권의 독재 정권에 복수를 할 수가 있을까? 문학하는 나로서 어떻게 복수할 수가 있을까? 고심에 고심을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풍자와 해악으로 그 독재 정권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 이거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완장이라는 작품을 쓰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 작품 쓰고 또 조금 있으니까 연재 문신의 그 앞부분 연재하던 문해지의 지면이 또 갑자기 잦은 폐간이 되고, 그러고 나서 대학교에 가가지고 교수 생활을
또 하니까 대하소설은 감당할 길이 없고 시간상 이런 여러 가지 애로가 따라서 또 중단되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정년 퇴임을 한 다음에 또 다른 문예지에다가 새로 또 연재를 시작을 했는데 한참 연재하는데 다음 회본 원고를 써가지고 가니까 폐간했다는 거예요. 문예지를 폐간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 폐간한 줄도 모르고 다음 회 원고분을 써가지고 오게 만든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러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결심을 했어요. 이 작품 재수 없는 작품이다. 나한테는 안 쓰겠다 앞으로. 이렇게 2번이나 연재가 타이에 의해서 중단되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우여곡절이 끼어 있고 이런 작품을 더 이상 못 쓰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정년 퇴임하고 나서 새로 결심을 하고 서울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시골로 내려가서 써야 되겠다. 두문불출하고 집가하면서 이 소설을 완성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음먹고 지금 살고 있는 완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거기서 정말로 두문불출했어요. 쓰면서 또 심하게 아프기도 했고 이런 생활을 되풀이하다가 결국은 어렵게 끝맺었는데 그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30여 년 걸렸고 어떻게 보면은 20몇 년 걸렸고 사실은 정말로 그 집필에 소요된 시간은 한 10년 정도 돼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고 그래가지고 끝냈는데 저를 아는 사람들이 그 윤홍길이 참 지독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그 지독한 게 시골에서 서울로 처음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문예지 주변에서 만난 비슷한 또래의 문단 동료들이 다들 천재예요. 제가 볼 때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나로서는 상상 밖으로 출중한 면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 천재 동료들한테 기가 죽어가지고 참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의기도 많이 꺾이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불행한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문득 저 친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를 나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내 나름대로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장점을 살려보니까 이 한 자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이고 버틸 수 있는 그런 그 지구력과 인내심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무거운 엉덩이를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매달리기 시작을 했고 그런데 참 그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그 천재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부러워했던 그 동료들은 벌써 세상에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일찌감치 절필을 했거나 또 일찌감치 요절을 했거나 그리고
지금 재주 없는 거를 한탄하고 부끄러워하고 자존심 상해했던 나유능길이는 80 넘어서도 지금도 작가로서 집필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참 천재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지구력이다. 그래서 저는 소설을 지망하는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꼭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신혼살림을 절대로 단칸방에서 시작하지 마라. 생활 리듬이 완전히 바뀌는데 그것이 평생 못 고친다. 그것이 첫째고, 두 번째로는 젊어서부터 운동 열심히 많이 해라. 소설은 체력 싸움인데 이 체력에서 밀리면은 소설을 못 쓰게 된다. 체력이 소설을 쓰게 만드는 동력이다. 그래가지고 꼭 두 가지를 권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질문, 임철호 선생의 질문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제 답변을 하겠는데, 소설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저를 가장 매료시킨 게 초기 사실주의 작가들이 주장했던 일물일어주의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이름만이 존재한다. 그런 뜻인데,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알들이 깔려 있지만은 얼핏 보기에는 그 모래알들이 전부 다 똑같은 모래알들로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모든 모래알 하나하나가 다 빛깔도 다르고 성분도 다르고 무게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래서 소설이라는 거는 그 하나의 모래알에 가장 적합한, 가장 잘 들어맞는 단 하나의 어휘를 찾아내는 작업이다. 그게 이제 일어주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초기 사실주의 작가들이 슬로건에 꽂혀가지고 정말로 그 하나의 단어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참 피곤한 작업인데, 다행히도 고등학교 입학 선물로 누님이 한글 큰 사전을, 그때는 귀했는데 큰 사전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전을 중학교 졸업할 때부터 매일같이 낱말 공부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는 사전이 큰 사전이 있고 중사전이 있고 소사전이 있고 포켓사전이 있고, 그래가지고 사전 4개를 가지고 항상 뒷주머니에 포켓사전을 꽂고 다니고,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틈이 나면은 이 사전에 표제어, 고딕체로 되어 있는 표제어를 쭉 훑어 내려갑니다. 아무 페이지나 열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한 줄에서 머릿속에 들어오는 몇 개의 단어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암기하고, 또 아무 페이지나 넘겨가지고 또 그 들어오는 낱말을 공부를 하고, 이런 짓을 고등학교 학생 때부터 쭉 해와가지고 지금까지도 낱말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 그 책상 위에 우리말 큰 사전이 있는데 수십 년 동안 하도 많이 다뤄가지고 너덜너덜해요. 표지도 다 떨어지고 페이지도 막 엉망이 되고, 근데 지금도 조금이라도 틈만 나거나 또 남의 글을 읽다가 내가 잘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나, 신문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나, 그러면은
지금도 반드시 그거를 찾아가지고 확인을 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리고 시간 날 때는 또 전에 지금까지 쭉 해오던 방식대로 낱말 공부를 쭉 해오고, 그 덕분에 상당히 많은 어휘를 지금도 암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필요할 때 머릿속에 저장된 그 낱말을 찾아내 가지고 그 말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참 그 고된 작업이 되죠. 소설 쓴다는 게 저한테는 아주 고된 작업인데, 그래서 아까도 그 심사위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한 얘기지만은 문신 쓰는 동안에도 이 머리털을 굉장히 많이 쥐어 뜯었어요. 소설 쓰다가 어떤 한 단어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고 그 단어에 매달릴 때, 찾아내기 위해서 길을 쓸 때, 그런데도 밤새도록 고민했는데도 끝내 못 찾고, 그러면은 너무나 제 자신이 한심스럽고 화가 나요. 그러니까는 머리털을 막 쥐어 뜯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는 문신 쓰는 동안에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그런 식으로 문장과 단어와 어휘 선택 이런 모든 것에 아주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 전라도 사투리의 아름다움, 또 소중함,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 가지고 사투리인 줄 알지만은 실은 사투리가 아닌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건 사투리인데 무슨 뜻일까 그런데 사전에 보면은 표준말로 엄연히 나와 있는 그런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아름다움, 또 전라도 사투리의 아름다움, 판소리 정서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살려내고자 한 작품이 바로 문신이라는 작품입니다. 예,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지금 사실 제가 준비하고 해놓은 그 문제 3가지를 이미 선생님이 한꺼번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처음 알게 된 굉장히 좀 특별하고 놀라운 거 하나는, 이 작품을 처음 구상해서 첫 문장을 써서 몇 페이지를 쓰신 게 무려 1980년 6월 지리산에서였다고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80년대 그 어떤 정치적인 그런 순환, 개인적으로 고초를 겪으신 그 경험의 와중에서 풍자와 해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작가로서 이 타락한 사회에 사락한 권력에 대한 저항 혹은 싸움의 무기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 이 부분은 사실은 미처 몰랐던 그런 부분입니다.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장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선생님이 소설관이라고 그럴까 그런 말씀을 해오셨는데, 사실은 글쎄요, 정말 놀라운 건 그런 사전을 가지고 다니면서 늘 하나의 사물에 하나의 가장 적확한 어떤 언어를 얻기 위한 그런 노력들, 정말 그것도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후배 세대만 해도 글쎄요, 굉장히 놀라운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정말 다 본받고 싶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정말 소중한, 귀중한 그런 말씀이신데, 저는 한 가지는 좀 별로
본받고 싶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 안 될 때마다 머리를 쥐어뜯는다는 걸 저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치열하죠. 사실 아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선생님 그 젊으실 때 서울에 갔을 때 주변에 동료 작가들이 지독한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요, 선생님 저희들도 지금 이번에도 바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선생님 지독하신 분이다라고 저희들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거는 문장 하나를 세상에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지독스럽게까지 물고 늘어질 정말 저희들은 흉내도 못 내겠어요. 그런 일단 힘이 없을 것 같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본받아야 할 정말 그런 정말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사실은 그 네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저는 그 전라도 토서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심사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이런 면모,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이 토서거라 민중들의 아주 그 밑바닥 언어들을 굉장히 그 치밀하고 뭐라 그럴까요, 걸판지게 쓰신 분이죠. 근데 전라도 토서거를 이렇게까지 집중적으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거의 이 전라도 토서거를 복원해내고 기록해내고 그래서 그 아카이빙 작업이라고 하는 걸 선생님께서 거의 어떤 목표로 삼고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 전라도 토서거에 대한 그 애정과 어떤 사명감 같은 걸 가지고 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까 그 말씀을 언뜻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판소리 맞다. 판소리라고 하는 것을 바로 선생님의 그게 어떤 그 저변에 깔려 있구나. 판소리에 대한 애정, 그 판소리의 가락이 갖고 있는 우리 민중의 특히 전라도 사람들의 그 어떤 뼈에 살과 뼈에 새겨져 있는 어떤 그런 정서가 바로 가장 명확하게 생생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전라도 토서거다. 그런 걸 갖고 쓰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미 선생님 그런 말씀을 다 해주셔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이 소설의 그 공간과 인물들이 과연 실제 어떤 모델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분히 선생님의 어떤 상상력에서 나온 것인지. 왜냐하면 상상력에서 나온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치밀하고 구체적이어서 이게 과연 상상력의 산물일까 그런 의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신의 모델은 없습니다. 인물 모델도 없고 또 소설 공간 모델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원에 사는 어떤 분이 저를 만나니까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당신 그 소설 그 엉터리라고 그러대.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장수에 산소면이 있는데 그 산소면을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장수 산소면에 그런 동네도 없고 그런 산도 없고 그런 냇갈도 없다고. 엉터리라고. 그래서 웃으면서 장수에 산소면이 있습니까? 나는 구례군 산동면에 한번 놀러 갔는데 그 산동면의 그 지형 지세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5만 분의 1 축적 지도를 사다가 그 구례 산동면의 동네 이름, 이쪽 동네에서 한자, 저쪽 동네에서 한자, 산 이름도 이쪽 산에서 한자, 저쪽 산에서 한자 이렇게 따가지고 조합을 해서 소설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막 웃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전국적으로 산서면, 산동면이 여러 군데 있대요. 그런 줄을 몰랐어요. 쓸 때까지는. 근데 왜 그 소설에 인물 모델, 공간 모델 이거를 안 쓰냐면은 우리나라가 창작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고 창작에 대한 제약이 굉장히 많은 사회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왔다. 근데 그 영화에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그런 이야기 장면들이 있다. 그런 밀양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막 영화 감독 죽이려고 그래요. 옛날에 어떤 작가는 버스에 여차장이 있을 때 여차장 이야기를 소설에 썼는데 전국 운수노조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소설가 죽이겠다고 막 위협하고 그랬어요. 특정 성씨를 악인으로 그리면은 그 전국 대종회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독재적 정권이 가해오는 제약이나 검열뿐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아직도 창작에 대한 거, 소설의 허구라는 거 이런 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엄청난 그 사회적 제약을 가해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그거를 피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윌리엄 포크너가 이 도덕적 관습적 제약이 심한 미국 남부 사회에서 작가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안한 것이 뭐냐면은 가상 공간입니다. 그래서 요크너 파토파라는 카운티를 소설 속에 가상 공간으로 만들어 가지고 포크너의 많은 작품들이 그 요크너 파토파 카운티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다 그 소설 속에다가 나쁜 인간을 그려도 그 미국 주민들이 남부 주민들이 시비를 못 걸어요. 그런 카운티가 없는데 가상공간이니까. 그래서 소설가는 대개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가상공간, 가상인물 이거를 선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차피 소설은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굳이 그 실제적인 공간 모델, 인물 모델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됐습니다. 됐어요. 그까지는. 예, 그러면 그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선생님 아까 그러셨어요. 그 장장 시작부터 지금 마지막까지 해보면 25년이 걸린 그 마지막 가장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서 끝이라고 쓸 때 그때의 감동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완성을 하는 순간 글쎄요 어떤 성취감도 있겠지만 사실 그때부터 바로 그 순간부터 또 다른 두려움이 시작될 것 같아요. 즉 내가 거의 내 필생에 이 모든 걸 쏟아부은 작품이 과연 독자들에게 어떻게 전해질 건가, 어떻게 읽혀지고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한 그 두려움,
혹은 기대, 사실 그거는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독자 스님께서 이 엄청난 작품을,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작품을 독자들이 어떻게 읽어주기를, 즉 어떻게 해석하고 여기서 무엇을 찾아내기를 선생님이 바라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한번 마지막 답변으로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신 서울에서 기자 간담회 할 때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문신은 처음부터 독자들한테 불친절하기로 작정하고 쓴 소설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독자들을 의식하기도 하고 또 기왕이면은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책이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연애 소설도 한번 써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내가 갈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거를 피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열심을 다해서 쓴 이 소설이 독자들에게 제대로 좀 익히고 소설 의도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하고 친한 그 시인 친구는 젊었을 때 꿈이 뭐냐면은 당대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그 유명한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인의 꿈은 뭐냐면은 그 여배우가 어느 날 의문의 죽음으로 발견됐다. 그런데 그 여배우의 근처에 시집 한 권이 있었는데 그 시집이 바로 내 시집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상상입니다.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애써서 쓴 작품이니까 좀 세상에서 빛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우리 독자들이 처자식 먹여 살리는데 필요한 돈만큼만 제 책을 사줘요. 그래서 그럭저럭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는 이제는 그런 거를 다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리고 독자들이 읽든 말든 내 문학관 고집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고, 그리고 그 작품이 평가받고 안 받는 것은 독자에 의해서가 아니고 문학사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그 생각이 굳어져 가지고 요즘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요. 아까 그 끝자 찍을 때의 감격을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그때부터 새로운 고민이, 걱정이 시작이 된 건 사실이었어요. 책이 팔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팔리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나이가 들고 나서 어느 때부턴가 그런 고민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 문학관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것밖에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저한테는 작가로서 행복한 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정말 귀한 말씀 오랫동안 아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배 작가들, 저희들 모두에게는 정말 이런 선생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큰 어떤 힘이 되고, 그리고 마치
높은 산처럼 늘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거기를 넘어서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늘 선생님 건강하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구상 중인 작품 꼭 정말 멋지게 완성하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